지금 1500년대 오스만 제국 변방 성체의 경제 속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한 성체의 차가운 돌벽 바깥을 걷고 있습니다. 밖의 공기는 숨이 얼어붙을 듯 날카롭고 해자에 얼어붙은 돌 위를 스치는 바람은 우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탑은 수세기 동안 버텨왔으며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나지만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안전한 곳입니다. 두꺼운 모피와 양모 옷조차도 이 깊은 추위를 막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오직 생존뿐입니다. 한 병사로서 벽 틈으로 스며드는 추위 속에서 여러분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침묵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벽을 듣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날 식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밤 그 나무 침대에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이 겨울은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지치고 힘든 시험 중 하나입니다. 친구 여러분, 영상에 들어온 후 작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밤 이 정도 규모의 영상을 저장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아래의 가입 버튼을 통해 채널 멤버가 되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멤버십 요금은 3040리라처럼 매우 낮은 가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 멤버 수가 늘어날수록 유튜브가 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 줍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합시다. 지금은 오직 이 순간과 이 소리 속에 있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한쪽으로 치워두세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밖의 모든 혼란, 모든 피로와 해야 할 일들은 여러분의 이 휴식 옆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을 감으세요. 어깨의 모든 부담이 이 차가운 성체의 두꺼운 돌벽에 삼켜지는 소리가 스스슥 들립니다. 이제 과거 한 오스만 병사에 얼어붙은 막사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특별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남았다는 이 눈부시게 거대한 돌블록이 외부 세계의 무자비한 추위로부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벽 안쪽이 추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체 건축에 사용된 거칠게 다듬어진 두꺼운 돌들은 바깥바람과 눈보라의 힘을 물리적으로 막아내지만 열 교환에 대해서는 무력합니다. 낮 동안 간신히 포착한 그 약간의 태양열마저도 밤이 되면 빠르게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돌들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냉기를 제대로 방출하기 시작하는 엄청난 문제가 보입니다. 당신은 그 시대의 한 병사로서 이 돌의 지속적이고 은밀한 냉기를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건축의 기본 목적이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편안함과 단열은 항상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벽의 두께와 견고함은 위에서 날아오는 포탄의 파괴력을 견디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실내의 열적 쾌적함은 거의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어깨가 닿은 이 표면은 세기의 습기와 축축함을 스며들게 한 상태입니다. 내쉬는 숨에서 나오는 김이 이 축축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방 안의 공기, 특히 바닥은 벽에서 퍼지는 추위가 말 그대로 얼어붙은 막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성체의 자연 환기를 용이하게 하는 깊고 좁은 총안, 총구멍들은 생산되었습니다. 이 총안들은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 흐름을 제공하지만 겨울에는 날카롭고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스며드는 주요 통로가 됩니다. 그 시대 병사들은 이 총구멍 앞에 두꺼운 가죽이나 모담요를 걸어 공기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들어오는 찬 공기의 양만 줄일 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성체의 돌의 여용량은
외부 기온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이 얼마나 추우냐에 따라 안으로 스며드는 냉기도 그만큼 강렬했습니다. 반면 마을 집들의 두꺼운 흙벽이나 목재 구조는 열을 더 오래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물들의 가장 큰 약점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교는 당신이 지금 처한 추위가 지불해야 하는 안보세임을 보여줍니다. 벽 내부에 형성되는 습기 응결, 즉 이슬점은 공기가 차가운 표면을 만나는 순간 분명해집니다. 이 습기는 습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복과 침구가 지속적으로 축축하게 유지되는 원인이 됩니다. 성체의 기본 구조는 당신이 겨울 내내 건조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훼손하는 거대하고 차가운 인공 빙산처럼 보입니다. 이 가혹한 돌 환경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인 안정감과 함께 뼛속까지 스며드는 영구적인 냉기입니다. 첫 눈송이가 잿빛 하늘에서 성체 막루에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당신은 이미 이 거대하고 가혹한 지속성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성체로 이어지는 구불구불하고 진창인 길 위에 나타난 긴 카르반, 상단, 행렬을 지켜봅니다. 바퀴가 돌바닥에서 내는 그 무겁고 삐걱거리는 단조로운 소리는 다가오는 겨울의 전조처럼 귀에 울립니다. 그 수레 하나가 실은 짐은 당신과 동료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생명을 부지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자루들을 내리는 동안 휘날리는 진한 먼지, 구름이 코를 자극하고 폐의 가시 같은 메마른 수학의 티끌을 채웁니다. 밀, 보리, 기장으로 가득 찬 이 3배 자루들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기근에 맞서 거둔 승리입니다. 도시 중심지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사람이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때 당신은 여기에서 몇 달 후에 가장 어두운 밤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굶주림과 부족의 가능성에 맞서는 고요한 전쟁입니다. 보급품 창고의 어둡고 서늘한 깊숙한 곳으로 각 자루를 옮기며 어깨에 내려앉는 그 지식의 무게를 느낍니다. 자루들을 규칙적으로 쌓는 것은 단순한 적재가 아니라 하나의 건축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자루들은 바닥의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된 두꺼운 나무 받침대 위에 사이에 공기 흐름이 생기도록 배열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기 통로를 마련하지 않으면 가장 안쪽의 미랄들이 자신의 열로 발효하기 시작하고 이 무더운 발효는 한겨울에 전체 수비대를 굶주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집들의 작은 저장실에서 몇 달치 재고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반면 당신이 있는 이 성체에서는 수천 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 수톤의 보급품의 한 톨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이 거리 차이는 당신에게 군사적 규율의 엄격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곡물뿐만 아니라 동물성 식품의 보존도 또 다른 지식과 인내를 기다립니다. 소금에 절인 소고기와 볶은 고기로 가득 찬 그 무거운 오크통들이 굴러갈 때 나무와 금속태의 차가움을 손바닥에서 느낍니다. 고기의 부패를 막아주는 짙은 소금층이 붉은 섬유에 스며들어 단단하게 만들고 거의 돌처럼 변모시켰습니다. 이 고기들은 신선한 요리의 맛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단백질 요구를 충족시켜줄 가장 믿을 수 있는 공급원입니다. 기름 항아리들의 아가리가 밀랍이나 석회로 발라져 봉인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공기와의 접촉 차단은 기름이 쓴맛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생명과 같은 디테일입니다. 당시 유럽 군대의 보급이 때때로 통과하는 지역의 약탈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오스만의 군수체계는 각 항목이 중앙에서 계획되고 기록소에서 꼼꼼히 관리되는 놀라움을 남기지 않는 관료적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가 당신이 한겨울에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큰 보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입 한 입이 셀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보급품 창고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카티프 에펜디, 서기관의 손에 듯 갈대 페니 종이 위에 적어 내려가는 기록을 봅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 남기는 검은 흔적은 창고에 들어오는 각 오카, 약 1.3kg의 보급품의 공식 기록입니다. 개수 작업은 정신을 마비시킬 정도로 느리고 반복적인 의식입니다. 117자루의 렌틸콩, 80항아리의 팩시매트, 건빵. 이 숫자 하나하나가 겨울의 긴 밤에 끓을 가마솥들의 전조입니다. 평범한 농부에게 수확은 축제라면 당신에게 이 저장 과정은 단지 다음 단계, 즉 소비 규율로의 전환의 시작일 뿐입니다. 창고의 거대한 나무 문이 끽끽 소리내며 닫히고 그 무거운 쇠빗장이 자리에 꽂히면 안에 갇힌 그 진한 곡물과 가루 냄새가 밀폐됩니다. 이제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긴 이 보급품은 당신의 순찰 임무 전체 동안 기다릴 것입니다. 문 위의 인장의 차가움이 당신에게 임무의 심각성과 겨울의 불가피함을 속삭입니다. 오래 견딜 수 있도록 거칠고 무거운 양모 카프탄이 어깨에 내려앉는 것은 단순한 천 덩어리가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추위와 당신 사이의 가장 믿을 만한 벽입니다. 가공되지 않은 거친 털실이 목과 손목에 닿을 때 가볍게 간지러움을 주며 당신이 살아있고 밖의 냉기가 아직 마지막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옷들의 무게는 끊임없이 아래로 당기는 중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무거움이야말로 열의 상징입니다. 옷감은 배틀에서 세심하게 짜여져 거의 밀폐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체온을 가두는 동시에 외부의 바람이나 날카로운 찬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막습니다. 등에 걸친 양가죽으로 만든 모피 외투는 동물의 천연 기름과 향이 아직도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은은하고 기름기 있는 동물 냄새를 풍깁니다. 이 냄새는 당신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당신이 자연의 보호 아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조직은 떨어지는 눈송이가 녹아 천에 스며드는 것을 막는 방수층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궁정관리가 입는 미적 고려로 제작된 얇은 안감과 섬세한 비단 카프탄과 달리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장비는 미적 측면과는 완전히 무관하고 단지 생물학적 생존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피들은 수도에서 온 카르반이 수천 마리의 양을 잡아 가죽을 처리한 후 만들어진 거대한 꾸러미 형태로 성체에 도착하여 각 병사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과정에서 손에 넣은 그 모피의 딱딱함은 아직 당신의 어깨 라인에 맞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며 순찰이나 수면 중의 자세에 따라 그것도 당신과 함께 모양을 갖춥니다. 거친 구조로 인해 눈이 녹아 무거워진 이 양털 덩어리를 말리는 것은 당신에게 가장 끈질긴 의식 중 하나입니다. 화로의 안전한 열기 아래 걸어둔 옷에서 피어오르는 강렬한 수증기가 천장에 걸린 잿빛 구름으로 변합니다. 젖은 양털 냄새가 연기와 섞여 코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안전한 공간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민간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국가가 당신에게 지급한 의복, 이 기본 군복은 제국의 군수 능력이 당신의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보호막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두꺼운 층의 청결 유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겨울 내내 물의 부족과 추위로 인해 이 옷들은 피부와 하나가 됩니다. 거의 제2의 피부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옷 안쪽에 입는 거친 무명 셔츠가 양모의 자극을 막으려 하지만 땀을 흘린 순간 식어서 등에 얼음 같은 층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움직임을 느리고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체열 소모를 피하는 겨울 병사의 본능이 됩니다.
허리에 두른 그 두껍고 긴 띠는 단순히 칼을 매는 장비가 아니라 신장과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의 열을 보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에 이 띠를 두르는 것은 그 자체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의식입니다. 당시 유럽 군대에서 병사들이 자신의 의복을 스스로 조달하는 반면 당신이 국가로부터 완전히 지급받는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차가운 돌벽 사이에서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은밀한 특권입니다. 지금 그 두꺼운 모피의 옷깃을 위로 당기면 외부 세계의 모든 추위를 이 두꺼운 털 뒤에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밤이 가장 깊고 고요한 시간, 눈빛이 고정된 유일한 지점은 어둠 속에서도 붉게 타오르는 화로 안의 불빛입니다. 금속이 가열되며 내는 그 미세한 탁탁 소리는 바람의 울음소리와 경쟁하는 유일한 음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어붙은 손을 그 미약한 열원 쪽으로 내밀었을 때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뜨거움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견디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같습니다. 밝은 노란색에서 진한 붉은색으로 다시 잿빛째로 변해가는 그 느린 색변화를 보는 것은 정신을 최면에 걸린 듯한 고요함으로 이끕니다. 이 열원은 전체 공간에 퍼질 힘이 없습니다. 단지 화로 주변 몇 걸음 반경만 따뜻하게 합니다. 이것이 당신과 다른 병사들을 보이지 않는 인력처럼 계속 이 중심으로 끌어당깁니다. 등을 돌릴 때 느껴지는 그 순간의 오한이 열이 얼마나 국소적이고 제한적인지 상기시켜줍니다. 얼굴은 불처럼 타오르는데 등은 얼음처럼 시려오는 것은 겨울 병영 생활의 끊임없는 대조입니다. 궁전의 넓은 벽난로 굴뚝에서 자유롭게 하늘로 솟아오르는 연기와 달리 당신이 갇힌 이 낮은 천장의 방에서 연기는 갈 곳이 없어 머리 위에 걸린 잿빛 막을 형성합니다. 이 무거운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로 들어갑니다. 목구멍의 금속성과 그을음 맛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추위에 무추이고 날카로운 영역보다 선호되는 피난처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은 단순히 피로 때문만이 아니라 이 탄소 가득한 공기가 만들어내는 마취 효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방의 장작 화덕 안의 상황은 더 다릅니다. 거기서 불은 더 거세고 연기 많고 더 강렬하며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젖은 장작이 타며 내는 치지직 소리와 열에서 튀는 불꽃은 화로의 고요함에 비해 더 카오틱한 난방의식을 선사합니다. 유르크, 유목민, 천막에서 위쪽 계급으로 자유롭게 빠져나가는 연기의 자유에 비해 성체의 두꺼운 돌벽은 연기를 가둡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 치른 대가 깨끗한 공기로의 접근을 포기한 것입니다. 난방을 위해 태우는 각 나무 조각은 방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도 오염시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교환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는 얼어붙는 것에 침묵하고 감각 없는 죽음에 비해 살아있고 움직이며 냄새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화로 위의 재층이 두꺼워질수록 열을 감소시키고 당신의 임무는 집게로 그 재를 훑어 숨겨진 마지막 숯조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야간 리듬의 일부가 되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수행해야 하는 외과적 수술과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휘저으면 불꽃이 튑니다. 너무 느리면 불이 꺼집니다. 숯의 절약적 사용이 봄을 볼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불을 끄지 않으면서도 화염을 내지 않고 단지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도시 여관의 방에서는 손님이 원하는 만큼 나무를 던져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각 숯조각 하나하나가 지휘관의 장부에 기록된 책임을 물을 국가의 재산입니다. 이 인식으로 당신은 불을 몸으로뿐만 아니라 의지로도 보호합니다.
결국 그 붉은 빛이 꺼져 잿빛에 항복하는 것을 지켜보며 연기에 그 그을음 냄새가 옷과 머리카락, 심지어 꿈속에까지 스며듭니다. 한밤중에 성체중정의 깊은 돌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수원이 아니라 자연이 설치한 가장 고요하고 위험한 덫입니다. 두꺼운 참나무 뚜껑을 열기 위해 힘을 주었을 때 나무 위에 얼음층이 깨지며 내는 그 가느다란 찍찍 소리가 고요함을 칼처럼 가릅니다. 우물의 입구는 마치 소중한 보물을 감추듯이 여러 겹의 담요, 헌 자루, 그리고 압축된 지프로 쌓여 있습니다. 이 원시적이지만 생명과도 같은 절연은 어둠 속에 물이 숨쉬는 것을 막고 표면이 얼음 거울로 변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끝없는 어둠을 내려다보면 물의 잔잔하고 검은 표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차가운 숨결은 느껴집니다. 마을 광장이 열린 우물이 얼어붙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단지 성가신 걷기와 강가에서 얼음을 깨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성벽 안에 갇혀 있고 우물이 얼어붙는 것은 포위당하지 않고도 당하는 패배, 목마름 또는 수원 고갈로 인한 함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에게 그 우물을 보호하는 것은 군기를 보호하는 것만큼 신성하고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물을 퍼올리기 위해 삼배 밧줄을 내릴 때 섬유의 변화에서 흡수된 수분이 얼어붙어 밧줄을 완전히 단단한 막대기로 만들고 모든 탄력을 잃은 것을 알아차립니다. 매번 당길 때마다 얼어붙은 밧줄이 손바닥을 사포처럼 갉아먹고 손가락이 추위로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양동이를 위로 끌어올릴 때는 보석 세공인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동이에서 튀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돌바닥에 떨어져 결정화되어 중점을 말 그대로 스케이트장으로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달리는 무기를 든 동료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뜻한 지방의 병사들과 달리 여기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정화가 아니라 누출과 위험입니다. 바닥은 떨어진 그 한 방울의 물을 기억하고 그것을 당신을 향한 무기로 바꾸는 무자비한 표면입니다. 안쪽, 비교적 따뜻한 실내로 운반된 물이 부어지는 거대한 통들은 마치 부상병을 싸매듯 두꺼운 자리와 양모담요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통 안의 물 위에 형성된 그 얇은 얼음 막을 깨기 위해 사용하는 나무 국자의 물속 잠김 소리에 음향악에서 이상한 위로를 찾습니다.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 근처에 배치된 작은 기름 램프나 수화로들은 물에 지속적으로 미묘한 온기를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궁정 부엌에서 시럽을 식히기 위해 얼음을 사용하는 반면 여기서 물을 데우려고 하는 것은 지리적 운명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가장 아이러니한 지표입니다. 성벽 위에 방어용 저수조, 즉 소화용 물에는 얼어붙지 않도록 소금이나 강한 식초가 첨가되어 있고 그 냄새가 찬 공기와 섞여 코를 자극합니다. 이 물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며 생존을 위해 가능한 화재를 끄기 위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긴 막대기로 저수조 위에 얼음을 깨는 일은 운동이라기보다 물이 여전히 액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깨진 얼음 조각이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내는 소리가 당신에게 겨울이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물의 수호자로서 이 얼어붙은 예비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밤의 이 고요한 시간, 성체 막루의 가장자리에서 바람이 마치 보이는 채찍처럼 안에서 휘갈기는 그곳에서 혼자 서 있고 당신 앞에는 끝없고 형체 없는 어둠만 펼쳐져 있습니다. 눈이 수평선과 하늘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검은색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기보다는 시각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로 내면으로의 문화적 잠수와 비슷합니다. 숨의 일부를 이루는 수증기 입자들이 붙어 즉시 얼어붙고 눈을 깜빡일 때 그 작은 얼음 결정들이 서로 부딪히는 미세한 소음을 느낍니다.
공기의 날카로움은 단순히 춥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폐를 채우는 유리 조각처럼 뚫고 타는 것입니다. 코끝의 무감각이 뺨으로 퍼집니다. 마치 얼굴이 자신의 것이 아닌 가면이 된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 안겨있는 것이 마을 사람에게는 안전한 휴식 시간이라면 당신에게 밤은 자연의 모든 야만성이 함께 오는 감각이 최고조로 깨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가장 둔해지는 역설적인 시간입니다. 이 단조로움 속에서 주의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전투입니다. 바람의 우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이 감각 박탈 상태에서 마음이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눈 덮인 덤불들이 움직이는 적병으로 바람의 휘파람 소리는 먼 곳에서 오는 기마병의 소리로 변합니다. 이 환각들은 피로와 감각 박탈의 결과입니다. 한 지점을 너무 오래 응시하면 그 지점이 흐려지고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흔들고 이 꿈결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거나 발을 모아 찹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들은 두꺼운 옷의 무게 아래에서 답답하고 굼뜨게 느껴집니다. 도시의 야간 순찰 때는 가로등의 초라한 빛 아래 익숙한 건물과 길을 볼 수 있는 반면 당신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서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림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적과의 결투가 아니라 자신의 정신과의 결투입니다. 손에 든 창이나 칼집의 금속 부분은 만질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실수로 맨손으로 닿으면 피부가 금속에 달라붙어 화상을 입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무기를 잡는 것조차 일종의 거리를 두고 조심스러운 자세입니다. 추위가 스며들수록 달콤하고 위험한 마비감이 덮칩니다. 이것은 저체온증의 첫 단계이며 잠들면 따뜻해질 거라는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 유혹은 거짓이고 위대한 적입니다. 더운 기후에서 순찰선은 병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갈증이나 더위라면 당신이 여기서 겪는 시려는 의지로 생물학적 수면 욕구와 얼어붙은 반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규율로 설명될 수 없는 생존 본능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시간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짐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분이 길어집니다. 시간이 세기로 느껴집니다. 하늘의 별들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가늠하려 합니다. 하지만 흐리고 폭풍우 치는 밤에는 이 지표마저 잃습니다. 고독이 추위와 결합하면 더욱 깊어집니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남은 인간이 당신이고 이 탑이 우주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 같습니다. 교대를 위해 올 동료의 발소리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가 올 때까지 이 공간에서는 바람 소리와 자신의 심장 소리와 맞서야 합니다. 목구멍에 첫 타는 느낌과 가슴에 자리 잡는 그 보이지 않는 무거움은 외부의 적군보다 더 은밀하고 위험한 침략자가 성체의 방어를 돌파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돌 복도에 울리는 그 마르고 칙칙한 기침 소리들은 바람의 우는 소리와 섞여 수비대 위에 내려앉는 겨울 전염병의 어두운 멜로디를 형성합니다. 자신을 진료실, 그 체온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의 방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공간의 열기가 더 따뜻하지만 이 온도는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싸우는 신체들과 끓는 약탕이 만들어내는 질식적인 습기입니다. 누워있는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떨며 천장에 그을린 줄무늬를 응시하며 몸이 그 얼어붙는 추위를 떨쳐내려 애씁니다. 수도의 넓고 물소리로 치유를 주는 다르오시파, 병원, 들과 달리 이 변방 성체의 진료실은 미적 요소가 없고 어둡고 오직 생존에 집중한 비좁은 피난처입니다.
제한된 약품과 식물에 물든 눈과 손가락을 가진 성체 의사는 마법사라기보다는 인간을 수리하려 애쓰는 조각가입니다. 그의 손에 든 절구 속에서 으깨지는 마른 허브와 씨앗 소리는 방의 신음소리 사이에서 리드미컬한 진정제처럼 들립니다. 의사는 손에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생강, 꿀, 후추, 씨앗으로 만든 고약을 보석 세공인의 정밀함으로 혼합합니다. 이 진하고 타는 듯한 고약은 나무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져 목구멍을 타고 위로 내려가며 그 날카로운 뜨거움이 질병의 물리적 증상을 태워 제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도시 부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희귀한 향신료와 복잡한 약재에 비해 당신이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분들의 가장 거칠고 단순한 형태입니다. 소나무 수지, 산영화, 산영과 식물, 오레가노 등 양 내지방. 이 방법들은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숨쉬게 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의사가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인 부항, 커팅, 이나 사혈흔 등에서의 그 순간적인 진공과 열로 당신을 데웁니다. 가열된 유리컵이나 독이 항아리가 피부를 위로 당겨 피를 국소적으로 끌어올리고 나쁜 기운이나 병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목표로 합니다. 이 시술 동안 느껴지는 통증은 질병의 고통 옆에서는 희미해집니다. 의사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겨울이 가져오는 우울증과도 싸웁니다. 왜냐하면 햇빛 없는 몇 주는 저항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내력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막병원에서는 부상자에게 즉각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반면 여기서 과정은 훨씬 더 느립니다. 회복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것입니다. 진료실 구석에서 끓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향냄새는 공기 중의 세균을 죽이기 위해 태운 유향과 침향 나무 연기와 섞입니다. 이 연기 낀 공기는 폐를 정화하기보다는 마치 훈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의사가 건네준 그 뜨겁고 쓴 허브차를 마실 때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열이 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바라는 회복의, 극복의 첫 징후입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는 동료의 헐떡임 소리 사이에서 자신의 숨소리가 계속해서 쉬워지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이상한 죄책감과 안도감이 섞인 느낌을 줍니다. 성체의 의약품 재고는 한정적이며 의사는 각 방울의 시럽, 각 그램의 가루를 탄약처럼 아껴 사용합니다. 당신의 회복은 당신뿐만 아니라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기 위해 전체 성체의 안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성체의 바람 부는 중정을 떠나 안정된 동물들이 있는 그 무겁고 낮은 문을 열었을 때 쏟아지는 강렬하고 습하며 따뜻한 공기가 당신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합니다. 여기는 성체의 가장 따뜻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냄새가 나는 피난처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암모니아, 마른 집, 땀에 젖은 동물 냄새가 처음에는 숨쉬기를 어렵게 하지만 잠시 후 이 냄새는 이상한 안정감을 줍니다. 마구간 안에는 나란히 줄지어 선 수십 마리의 말과 노새들이 거대한 폐에서 나오는 뜨거운 숨으로 이 돌방을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로 변모시켰습니다. 위층의 차가운 돌과 타는 초라한 화로와 달리 여기의 열원은 생물학적입니다. 각 동물은 주변에 지속적으로 열을 발산하는 살아있는 난로처럼 작동하며 이 열은 낮은 천장 아래 갇혀 공간에 온화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손에 든 등불에 흔들리는 빛 아래 이 거대한 그림자들 사이를 걸으며 말들의 불안한 움직임과 짚을 씹으며 내는 그 리드미컬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바깥 폭풍에 우는 소리를 압도하는 진정제 자장가와 같습니다. 말들의 등은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모담요로 만든 땅까지 닿는 무늬 있는 담요로 덮여 있습니다.
이 담요들은 동물의 체온을 가두는 동시에 외부의 습기가 피부에 접근하는 것을 막습니다. 손을 말해 엉덩이에 있는 거친 담요 위에 올리면 아래에서 오는 그 강력한 생명력과 따뜻함을 손바닥에 느낄 수 있습니다. 보병 병사에게 자신의 무기가 중요한 만큼 국가 재정에게 이 군마들은 전선에서 때로는 더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군마는 키우는데 수년이 걸리고 전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편의는 때때로 병사들의 편의보다 앞섭니다. 마구간 바닥의 관리 겨울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돌바닥의 추위가 동물들의 발굽과 복부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신선하고 풍부한 마른 짚을 깔아줍니다. 당신이 손에 든 쇠스랑으로 젖고 더러워진 깔집을 치우고 대신 황금빛 마른 줄기들을 펼칠 때 일어나는 먼지 입자들이 등불빛 아래 춤을 춥니다. 젖은 바닥은 동물들에게 발굽 질병과 폐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이 일상적인 청소는 실제로 수의학적 예방 조치입니다. 마을의 동물들이 일반적으로 방치되는 반면 성체의 이 규율적인 관리는 군대의 봄 작전 준비 태세를 보여줍니다. 말들의 발굽은 얼어붙은 땅에서 갈라지지 않도록 특별한 기름으로 문지르고 편자는 겨울 조건에 맞게 점검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일부 병사들이 마구간 구석의 집더미 위에서 몸을 뉘어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병영의 차가운 돌보다 더 따뜻하고 친근합니다. 말들과 사람들의 이 필수적인 공생은 겨울의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종간의 고요한 협력으로 변모합니다. 말이 머리를 당신 쪽으로 돌려 그 크고 어두운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것은 고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줍니다. 여물통에 채워지는 보리의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동물들이 만족스럽게 먹는 소리는 겨울의 가장 평화로운 순간 중 하나를 창조합니다. 당신도 잠시 등에 나무 기둥을 기대고 이 따뜻하고 어둡고 집냄새 나는 편안함 속에서 눈을 쉬게 합니다. 바깥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여기 이 고요한 거인들 사이에서는 삶의 따뜻하고 보호받는 측면에 있습니다. 앞에 낮은 나무 의자에 앉아 중앙에 넓고 쇠로 두들겨 만든 쟁반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겨울의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인 식사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식사는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엔진의 연료를 채우기 위한 기계적 충전 절차입니다. 중앙에 있는 주석 도금된 거대한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얼굴에 닿을 때 안에서 끓는 곡물의 그 흙냄새와 무거운 향이 코를 채웁니다. 손에 든 나무 수저는 무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이 죽에 찍어 넣을 때 수저의 그 무거움이 식사의 농도가 얼마나 짙은지 말해줍니다. 궁정 부엌에서 요리되고 사프란과 말린 과일로 풍부해진 그 맛있는 필라프와 달리 당신이 받는 것은 단지 물, 소금, 그리고 생존을 위해 모인 빻은 밀의 가장 거친 형태입니다. 이 죽은 맛을 내기보다는 위에 오래 머무르며 포만감을 주는 무거운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식사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은 팩시메트라 불리는 돌처럼 딱딱해진 그 마른 빵 조각들입니다. 이 빵들은 오븐에서 2번 구워져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어 곰팡이가 피지 않고 수개월간 버틸 수 있지만 이로 부수는 것이 불가능한 벽돌과 비슷해집니다. 도시 시장의 신선한 덩어리 빵의 부드러운 속을 뜯어 먹는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조차 금기입니다. 여기서 빵을 먹으려면 그걸 몇 분 동안 죽 속에 담가두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팩시메트는 액체를 흡수해 부풀어 오르며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되고 그제야 삼킬 수 있는 질감이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식탁의 침묵을 더욱 깊게 합니다. 모두가 앞으로 구부정히 앉아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리며
오직 수저 소리와 후루룩 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는 인내심이 요리의 예절로 단련되는 순간입니다. 냄비 안에서 가끔 마주치는 그 짙은 색깔의 고기 조각들은 여름에 소금에 절이고 말린 소나 양 고기들입니다. 카부르마, 볶은 고기, 나 파스트르마, 건조 소금 절임 고기, 조각들은 맛을 내기보다 물에 너무 많은 소금을 배출하여 식사 후 극복해야 할 갈증을 남깁니다. 소금이 고기의 수분을 완전히 빼내면서 고기 섬유가 딱딱해지고 부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는 신선함의 그 좀 많고 부드러운 감각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단지 에너지를 주는 덩어리로 변모했습니다. 씹을 때마다 입천장에 남는 그 짙은 소금 맛은 바다가 없는 이 산꼭대기에서 이상한 대조를 느끼게 합니다. 하루의 일과는 겨울에 짧아지는 낮과 줄어드는 활동성에 맞춰 두 번으로 나뉩니다. 한 번은 늦은 아침, 한 번은 이른 저녁. 그 사이의 긴 공백은 배고픔과 추위의 침식을 더 뚜렷하게 만듭니다. 보급품 저장고의 재고가 줄어들기 시작함에 따라 주방장이 국자를 푸는 것이 더 인색해지고 접시에 떨어지는 고기 조각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침묵의 제한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풍요로운 시기에 접시에 남긴 부스러기는 낭비로 여겨지지 않지만 지금은 바닥에 떨어진 쌀 한 톨이나 빵 부스러기도 손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느껴지는 위에 그 무거운 포만감은 당신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신체는 이 가혹한 영양소를 소화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위로 보내고 사지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은 단지 그 무거운 팩시매트와 짠 죽의 무게를 느끼며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바깥의 끝없는 하늘과 넓은 훈련장은 겨울의 첫 강설과 함께 기억에서 사라지고 단지 몇 걸음만 걸을 수 있는 돌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들만 남깁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의 지평선은 수평선이 아니라 4개의 벽과 낮은 천장으로 제한됩니다. 여름 동안 중정에 메아리 치던 대화와 분주함은 이제 이 닫힌 공간에서 속삭임이 되고 무겁고 답답한 웅성거림으로 변했습니다. 당신과 동료들의 밤을 데우는 화로 주변에 거의 무릎이 닿을 정도로 앉는 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이 필수적인 신체적 근접성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옆 사람의 호흡, 심지어 소화 활동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봄까지 보관되고 기억 속에 남은 사치스러운 개념입니다. 이 혼잡함은 한편으로 긴장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운명 공동체를 강화하는 이상한 형제애를 만듭니다. 시간의 흐름은 바깥에 얼어붙는 바람의 속도와 대조적으로 극도로 느려집니다. 여름 원정의 그 활동적이고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날들 또는 붐비는 야영지와 달리 겨울의 시간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끈적이고 걸쭉한 강물처럼 느려집니다. 이 정체성을 깨기 위해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끝없는 이야기하기입니다. 경험 많은 병사들의 전쟁 기억, 먼 나라의 전설, 마을 이야기들이 등불의 어둠 속에서 상상력을 양육하는 유일한 극장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아마 10번째는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을 때 이야기꾼의 음성 강조와 등불빛이 벽에 만드는 그림자가 결합하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집중하게 됩니다. 이 구전 전통은 마음을 그 돌방에서 데려가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닫힌 공간의 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거의 고갈된 재치를 냅니다. 한 구석에서는 뼈나 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이용한 게임들이 단조로움을 깨는 작은 흥분을 줍니다.
하지만 이 게임들은 큰 싸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내기 없이 진행됩니다. 다른 쪽에서는 한 병사가 끊어진 염주를 수리하고 다른 이는 칼을 갈거나 나무 조각을 깎는 등 세세한 손재주 작업이 인내심의 구체화입니다. 도시 커피하우스에서 끓어오르는 수세미와 큰 소리의 논쟁의 활기찬 분위기는 여기 없습니다. 여기서 지배하는 것은 모두의 내면으로의 회귀, 바깥 폭풍 소리와 섞이는 집단적인 내성입니다. 군대 계급이 존재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부드럽게 유지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참 조교, 캐버스가 앉은 구석은 화로에 가장 가깝고 연기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이는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따르는 공간적 규칙입니다.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질수록 이 닫힌 회로 생활은 겨울잠 같은 무게감을 당신에게 씌웁니다. 대화가 멈추고 시선이 무뎌지며 오직 화로의 숲 부스러기의 탁탁 소리만 들립니다. 당신도 이 무거운 분위기의 일부가 되어 등에 기대고 옆 사람의 존재에 익숙해지며 봄의 첫빛을 기다리며 시간의 이 느린 짜임새에 자신을 맡깁니다. 성체에 가장 그늘이 지고 바람이 가장 적게 부는 뒤뜰에 발을 들였을 때 마주하는 그 거대하고 형체 없는 검은 덩어리는 수비대가 겨울을 생존하게 해줄 얼어붙은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수지, 축축한 나무 껍질, 흙냄새는 숲의 영혼이 이 돌벽 안으로 옮겨졌음을 느끼게 합니다. 눈에 띄는 장작 더미들은 무작위로 던져진 나무 조각들이 아니라 각각의 통나무가 맞물려 무너지지 않는 벽을 이루도록 쌓아 올린 기하학적 경이로움입니다. 이 더미들을 바라볼 때 단지 땔감뿐만 아니라 생명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한 통나무가 추운 밤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마을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숲에 가서 나뭇가지를 모을 수 있지만 당신은 문이 눈에 막히거나 적의 포위로 인해 몇 달 동안 열리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숲을 성체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재고는 모래시계처럼 다 써버리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매일 줄어드는 부분이 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달력입니다. 장작을 쌓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건설 예술입니다. 참나무, 서어나무, 너도밤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들은 습기 영향을 가장 덜 받도록 돌 받침대 위에 놓입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아래 나무들이 바닥의 습기를 흡수하여 썩고 연소 특성을 잃습니다. 이는 난방 계획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나무 사이에 남겨진 손가락 너비의 공기 통로는 바람이 더미 안에서 순환하도록 허용하여 나무들이 마르고 곰팡이가 피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시 유럽 성체에서는 장작 저장소가 일반적으로 성외부나 해자 쪽에 위치한 반면 오스만 건축에서는 이 소중한 보물이 성벽의 가장 보호된 내부 지역에 숨겨졌습니다. 이 연료는 화약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귀중하게 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약 없이 싸울 수는 있지만 불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숫자루들이 쌓인 부분은 더 어둡고 조용합니다. 숫쟁이들이 여름의 산에서 며칠 동안 노력하여 얻은 이 검고 가벼운 조각들은 자루 안에서 부서지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합니다. 손을 자루에 넣었을 때 손가락에 묻는 그 가느다란 검은 가루는 씻어내는데 며칠이 걸리는 흔적을 남깁니다. 숯은 장작보다 훨씬 적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훨씬 높은 열을 발산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휘관들의 방이나 진료실 같이 지속적으로 따뜻함이 필요한 중요 지점에 사용됩니다. 대장간에서 숯이 금속을 달구기 위해 소비되는 소모품인 반면 여기서 숯은 연기를 최소화하고 적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술적 도구입니다. 이 연료 더미의 꼭대기에서 보급 책임자나
당직 조교가 손에 든 장부에 매일 줄어드는 양을 기록합니다. 그의 시선 아래서 불타는 한 조각의 장작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군사 범죄입니다. 이 엄격한 규율은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겨울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숯가루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 어둡고 답답한 저장고에서 사비수대 파고들 때 내는 훅훅 소리가 겨울의 그 질식적인 고요를 깨는 유일한 멜로디입니다. 당신이 등에 진 그 무거운 통나무를 나를 때 나무 껍질이 어깨에 파고드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잠시 후 병영에서 느낄 따뜻함에 선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생물의 나무 줄기들과 검은 돌들은 당신과 동료들이 추위에 맞서 세운 마지막 방벽입니다. 성체의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하며 외부 세계로부터 가장 단절된 방인 재패 안내, 세페이너 허니, 즉 탄약고의 무거운 철문이 열릴 때 공기 중의 습하고 신선한 겨울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코를 자극하는 금속성, 건조하고 날카로운 유황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 냄새는 전쟁과 파괴에 잠든 향기입니다. 안으로 발을 들일 때 신고 있는 모단 발굽의 부드러운 바닥 접촉을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못이 박힌 군화로 들어가는 것은 작은 불꽃의 가능성 때문에 절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고요한 방 안에 잠든 파괴력이 겨울의 은밀한 습기에 굴복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제빵사에게 밀가루가 습기를 흡수하는 것이 빵 한 덩어리의 손실이라면 당신에게 화약이 습기를 흡수하는 것은 전체 성체의 방어력 상실, 대포가 단지 속이 빈 금속 파이프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임은 어깨의 포탄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부담을 지웁니다. 참나무 통에 보관된 흑색 화약은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면 극도로 민감한 물질입니다. 만약 이 검은 가루 입자들이 습기를 흡수하면 뭉쳐져서 발화 시 예상되는 갑작스러운 폭발을 일으키는 대신 단지 치지직하며 타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을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체 축을 중심으로 굴려 재료를 환기시키고 입자들이 서로 분리되도록 합니다. 통의 나무판에 닿았을 때 나무의 건조한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은 성체의 다른 부분과 달리 특별한 환기 덕트와 석회 사용으로 지속적으로 건조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와인 저장실의 술통이 숙성을 위해 움직이지 않게 두는 반면 여기서 화약통은 잠들지 않고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구조는 화약의 화학적 성질을 보존하기 위한 침묵의 예배와 같은 절차입니다. 방의 다른 구석에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인 개별 철제 포탄들이 어두운 빛 아래 무디고 위협적인 조각상처럼 서 있습니다. 이 차가운 금속 구체들의 가장 큰 적은 철을 먹어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녹입니다. 녹슨 포탄은 대포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아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명중률을 해칩니다. 심지어 포신 안에 끼어 대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 양 4지방이나 돼지 기름으로 손을 덮어 각 포탄의 표면을 하나씩 인내심 있도록 문지릅니다. 기름진 손으로 만졌을 때 그 얼음처럼 차가운 철에 닿으면 금속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밉니다. 하지만 이 기름 도포는 철과 공기 중의 습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유지 과정은 몇 시간이 걸리는 단조롭고 더러운 작업입니다. 손은 검게 되고 옷에 무거운 기름 냄새가 스밉니다. 하지만 그 매끄럽고 기름으로 윤기가 나는 포탄 하나하나가 임무가 끝났고 탄약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밖에 내리는 눈이 성벽을 두들기는 동안 당신은 여기에서 불과 철의 고요한 잠을 지킵니다.
화약에 가는 스치는 소리와 포탄들이 서로 닿을 때 나는 둔탁한 금속 소리가 겨울에 이 가장 은밀한 방에서 유일한 음악입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을 때 안에 그 건조하고 위험하며 고요한 세계를 봄의 첫 폭염이 있을 때까지 어둠 속에 가둡니다. 무겁고 조각이 된 나무 문이 열리면 성체의 다른 방들에 비해 조금 더 넓고 단열이 잘 된 방에서 눈을 뜰 때 어깨의 짐이 이불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이 성체의 디즈다어, 즉 절대적인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이 지배력은 명령을 내리는 것에서 침묵하는 감시와 세심한 계산 기술로 변모합니다. 아침 첫빛이 좁은 창문에 얼음 장식 유리로 스며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화로의 숫조각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은 수비대의 심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신의 의지와 체온이 추위에 굴복하면 전체 성체의 저항이 무너질 것임을 압니다. 따라서 사무르 모피 카프타는 단순히 당신을 따뜻하게 하는 의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여름 원정 중 칼을 휘두르던 그 위험 있는 지휘관의 이미지는 겨울에는 돌 복도를 거닐며 세부 사항을 검사하고 표정을 바꾸는 다정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그림자로 바뀝니다. 방의 상대적 안전에서 나와 돌 복도를 순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발걸음 소리가 잠든 파수병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목적은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여기에 있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병영으로 들어가 안에 무겁고 축축하며 인간의 숨결 냄새 나는 공기를 환기시킵니다. 병사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단지 규율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 무기력함, 위험한 포기 상태라고 불리는 그 정신 상태를 감지하려 노력합니다. 전장에서 병사의 용기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벽 안에서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감금 상태에서 병사의 인내와 정신을 유지시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별표 만약 병사의 시선에서 그 무관심함, 그 위험한 체념을 보면 즉시 다가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마도 거친 농담이나 예상치 못한 담배 한 모금으로 그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려 노력합니다. 감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료와 난방에 있다. 보급품 책임자와 한 짧은 즉석 회의에서 장작과 석탄 재고의 감소를 마음속에 무자비한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한다. 어느 병영에 얼마만큼의 장작을 줄지, 의무실의 온도는 몇 도로 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입술 사이에 달려있다. 가끔은 건강한 병사들의 병실 분량을 줄이고 환자가 많은 곳에 한 아름의 장작을 더 보내라는 명령을 내릴 때 정의의 저울이 양심에 일으키는 쓰라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인이 물건을 팔 때 이익을 생각한다. 당신은 손에 있는 제한된 자원으로 봄까지 모든 사람이 얼어 죽지 않도록 버틸 수 있게 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계산은 종이 위에서 하는 수학보다 훨씬 차갑고 냉정하다. 복도 끝 총안, 총구멍으로 만들어지는 그 하얀 포로 상태를 바라볼 때 밖에 적이 없다는 사실이 당신을 안심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안에 적인 추위는 민주주의의 칼보다 더 날카로우니까. 병사들 사이의 속삭임, 그들이 하는 게임, 심지어 논쟁까지도 멀리서 지켜본다. 왜냐하면 침묵은 소음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겨울의 이 폐쇄회로 세계에서 당신은 지휘관이라기보다는 폭풍 속에서 무리를 한데 모아 잠들지 않고 경계하는 목자에 더 가깝다. 하루가 끝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그 커다란 문을 닫을 때 밖에 수천의 숨결을 문 너머에 두려 애쓰지만
그 차가운 돌벽 사이로 스며드는 속삭임들은 꿈속에서까지 당신을 찾아온다. 성벽 가장자리, 바람에 현기증 나는 울부짖음 아래로 넓고 텅 빈 공간을 내려다보면 성을 둘러싼 해자가 더 이상 초록빛 물 웅덩이가 아니라 차갑고 무디게 빛나는 유리판으로 변해 있음을 본다. 여름에 떨어지는 적군 병사를 삼켰던 그 푸르고 푸른 물은 이제 밟는 이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미끄러운 하얀 수의를 입혀두었다. 이 얼어붙은 표면에 첫눈에 띄는 위험은 적들이 성을 향해 건널 수 있는 다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신은 방어자로서 이 하얀 평원이 사실은 자연이 설치한 가장 교묘한 덫 중 하나라는 것을 안다. 평범한 땅 위에서는 움직일 수 있었던 첩보원이나 기동대가 얼어붙은 해자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얼음의 그 독특하고 메아리치는 갈라지는 소리로 자신을 드러낸다. 겨울밤의 그 깊고 귀를 멍하게 하는 침묵 속에서 얼음에서 나는 가장 작은 금가는 소리도 성벽 위의 파수꾼들에게 경보 종소리처럼 울려 퍼진다. 이 음향 경보 시스템은 당신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이 제공해주는 수동적인 귀이다. 해자가 완벽한 스케이트장처럼 매끄러울 리 없다. 바람과 얼음이 쌓여 만들어진 물결과 겹겹이 쌓인 얼음층은 이곳을 걸을 수 없는 울퉁불퉁하고 날카로운 지형으로 바꿔놓았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철제 군화를 신은 적군 병사가 이 지형에서 균형을 잡고 특히 공격용 사다리를 운반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다. 흙땅에서는 발이 단단히 지면을 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얼음 위에서는 매걸음이 위험, 끊임없는 미끄러질 위험이다. 적은 섬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땅과 싸우고 균형과 싸워야 했다. 당신은 위에서 그들의 이 무기력한 춤을 지켜보며 성의 돌벽이 주는 안전한 온기와 이 차가운 방어선의 이점을 누린다. 시각적으로도 얼어붙고 눈 덮인 해자는 당신에게 독특한 시야의 이점을 제공한다. 어두운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적 부대는 흙이나 풀밭 위에서는 쉽게 위장할 수 있지만 이 하얗고 반짝이는 눈과 얼음 위에서 움직이는 검은 점은 명백한 표적이 된다. 여름의 갈대와 이끼로 숨을 수 있었던 위험들은 겨울에 이 벌거벗은 하얀 백지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 달빛이 얼음 위에 비치면 말 그대로 무대 조명을 받은 장면이 되고 적은 원하지 않게도 그 무대 위 주연 배우가 된다. 해자가 완전히 방치되기보다는 때로는 얼음을 깨는 작업이 수행된다. 성벽의 가장 가까운 부분의 얼음은 위에서 던지는 무거운 돌이나 긴 갈고리로 깨져 얼음과 물이 섞인 통과 불가능한 장벽선을 형성한다. 물에 빠진 적에게는 이 얼어붙은 액체에 빠지는 것이 익사보다 더 빠른 죽음, 즉 저체온증을 의미한다. 따뜻한 바다의 성체 해자의 상어나 악어가 전설이라면 당신의 해자의 괴물은 추위 그 자체이다. 이 얼어붙은 물 덩어리는 성이 생산해낸 두 번째 투명하고 차가운 성벽과 같다. 당신이 성벽 위에서 손을 비비며 따뜻해지려 했을 때 발 아래에서 얼음이 당신의 고요하고 차가운 동맹으로서 성을 당신만큼이나 잘 지키고 있다는 평화를 누린다. 당신 몸의 중심부, 즉 따뜻하게 유지되는 부위에서 가장 먼 부분인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추위가 성을 포위하듯 포위하기 시작하는 최초의 전선이다. 장갑 안이나 군화 깊숙이 스며드는 그 은밀한 마비는 사실 혈액이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면서 말단부를 포기한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손을 내려다보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거의 대리석처럼 하얀색으로 변한 것을 본다. 이것은 동상의 최종 경고이다. 그 시대 손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 방법들은 오늘날의 기술적인 방한 직물과는 거리가 멀었고
완전히 자연과 동물에서 얻은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해결책들이었다. 손가락을 각각 분리하는 현대 장갑과 달리 당시에는 손가락이 모여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통짜의 거친 양모나 가죽 장갑이 사용되었다. 이 장갑에 손을 넣기 전에 양이 꼬리 기름이나 돼지 기름으로 손을 잘 문지는 것은 겨울 병사들의 필수 의식이었다. 이 기름층은 피부 위에 방수성의 얇은 갑옷을 형성했다. 갈라짐을 보호하고 체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켰다. 기름의 그 무거운 냄새는 손에 스며 영원히 남는 향수이다. 하지만 이 냄새는 얼어검게 변해 절단되는 손보다 훨씬 받아들일 만한 대가이다. 바른 땅의 잔인한 추위와 끊임없이 접촉하는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지이다. 신는 가죽 군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죽이 얼면 딱딱해져 발을 앞찾기처럼 조인다. 따라서 군화 바닥과 발목 부분에 마른 집이나 부드러운 마른 풀을 채워 넣는 것이 당시 가장 흔한 문명의 기술이었다. 이 짚은 발과 차가운 가죽 사이에 공기 완충층을 만든다. 새가 깃털을 부풀려 공기를 가두듯이 당신도 이 체험을 통해 따뜻함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이 짚은 매일 갈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발의 땀으로 젖은 짚은 밤에 얼어 발을 얼게 하는 얼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젖은 양말을 신는 것은 당시 병사에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몸에 열로 말린 여분의 양모나 1000조각 한 켤레는 무기 휴대만큼이나 중요했다. 파수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은 가장 큰 유혹이다. 발가락을 군화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는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은밀한 춤이다. 민간인 상인이 문서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겨드랑이에 넣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당신은 창이나 총을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을 계속 노출된 채 금속의 차가움에 노출시켜야 한다. 금속은 장갑을 통해서도 그 냉기를 느끼게 한다. 손이 너무 감각을 잃어 가끔은 무기를 쥐고 있는지 보기 위해 눈으로 확인해야 할 때도 있다. 파수를 마치고 돌아와 손과 발을 화로의 열기 근처에 가져갔을 때 해동의 순간이 시작된다. 바로 이 순간이 얼어붙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다. 혈관에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생기는 그 따끔거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손가락 끝에서 뇌로 번개처럼 전해진다. 그때 손을 쥐거나 비비고 싶어진다. 하지만 이는 손상된 조직에 더 큰 해를 끼친다. 그냥 기다릴 뿐이다. 고통의 파고가 지나가고 손가락이 다시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을 기다린다. 이는 반복되는 침묵하고 고통스러운 재탄생이다. 안뜰에 발을 들였을 때 발 아래의 땅이 더 이상 익숙한 거칠고 안전한 돌 포장이 아니라 반짝이고 미끄러운 유리층이 깔린 낯선 표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밤새 내린 비나 녹은 눈이 만든 이 검은 얼음은 회색 돌의 색을 띄어 눈으로 구분하기 거의 불가능한 은밀한 덫이다. 몸무게를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옮길 때 느껴지는 그 순간적인 균형 상실은 속이 메스꺼운 느낌을 만든다. 마치 땅이 발밑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 깜짝 놀란다. 걷기는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근육이 긴장되고 마음이 완전히 지면에 집중되는 피곤한 전략 게임이 되었다. 평범한 흙길에서는 발이 미끄러져도 버틸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단하고 불투명한 돌바닥에서 마찰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은 중력에 맞서 생존하는 것이다. 이동 방식이 필연적으로 변한다. 발을 들어 내딛는 대신 스키어처럼 발바닥을 땅에서 떼지 않고 미끄러지듯 이동하기 시작한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걷는 것은 당시 병사들이 겨울에 개발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이다. 입은 갑옷, 무기, 두꺼운 모피의 무게는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드는 추가 부담이다. 미끄러지는 순간 이 무게는 당신을 땅에 더 세게 떨어뜨린다. 가벼운 옷을 입은 마른 농부가 넘어지는 것은 그저 아픈 정도지만 당신이 그 장비를 입고 넘어지는 것은 금속이 돌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한 골절을 의미할 수 있다. 당시 의학에서 복잡한 다리 골절은 종종 군 생활, 때로는 생명의 끝을 의미했다. 따라서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특히 성 안의 좁고 가파르며 난간 없는 돌계단이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된다. 계단 모서리에 쌓인 얼음은 계단을 미끄럼틀로 변모시킨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나을 때도 있다. 손으로 잡을 벽을 찾지만 벽조차도 추위로 축축하거나 얼어붙어 있다. 손가락을 돌의 이음새 사이에 끼워 자신을 지탱하려 한다. 평평한 평원에서 싸울 때는 당신이 직면하는 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적은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땅 그 자체이며 언제 공격해올지 모른다. 손에 든 횃불이나 등불이 만드는 흔들리는 그림자는 지면의 얼음 패턴을 가려 인지를 왜곡시킨다. 앞선 병사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 도우려고 달려갈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당신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기력함과 느림은 성내 이동을 거의 정지 상태로 만든다. 명령은 더 늦게 전달된다. 파수 교대는 더 길어진다. 모두가 눈을 땅에 두고 어깨를 긴장시킨 채 걷는 모습은 성의 기묘하고 고개 숙인 분위기를 만든다. 당신도 그 얼음에 침묵하고 신중한 안무의 일부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산하며 얼음 위에 그 위험한 여정을 계속한다. 폭풍이 며칠 동안 계속되던 그 귀를 멍하게 하는 울부짖음이 마침내 멈추고 하늘의 둔한 푸른빛과 벌어진 고요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성의 날카로운 실루엣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본다. 날카로운 망루, 뾰족한 총안, 곧게 선 벽은 이제 부드럽고 하얗며 형체 없는 이불 아래 사라졌다. 이 풍경은 멀리서 보면 평화로운 겨울 그림 같아 보이지만 당신에게는 하얀 재앙과 며칠 동안 계속될 힘든 작업을 의미한다. 손에 쥐어진 넓은 나무삽, 그 끝이 철로 강화된 것이 이제 당신의 새로운 무기이다. 전투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순간적인 폭발력을 필요로 한다면 이 얼어붙은 적과의 싸움은 허리를 구부리게 하고 근육을 녹여버리는 끝없는 인내심 시험이다. 성벽 위의 순찰 통로, 즉 병사들이 달리던 좁은 복도는 이제 무릎까지, 바람이 쌓아올린 곳은 허리까지 눈으로 가득 차 있다. 이 통로들이 열리지 않으면 가능한 공격 시 수비대의 기동성은 제로가 된다. 병사들이 눈 속에 허우적거리며 전진하면 관역판으로 변한다. 파낸 눈을 성벽 아래 해자 쪽으로 던질 때 하얀 덩어리가 공중에서 흩어져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지켜본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조차도 결정을 필요로 한다. 눈을 어디에 쌓을지는 중요하다. 마을 집지붕에 눈을 치우는 것이 그 집주인만의 문제라면 여기서 눈을 잘못된 곳에 쌓는 것은 아래의 총안을 막거나 안뜰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 삽이 눈 속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그 둔탁하고 촘촘한 소리는 당신의 호흡과 함께한다. 젖고 무거워진 눈은 삽 끝에 몇 톤의 무게감을 만든다. 두꺼운 옷 안에서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이 피로와 땀, 차가운 공기가 결합하면 당신을 아프게 할 가장 큰 적이다. 하지만 멈출 여유는 없다.
폭풍이 가져온 유일한 문제는 눈 쌓임만이 아니다. 서리와 바람은 성의 돌과 모르타르에도 은밀한 공격을 퍼붓는다. 성소 중에 어떤 돌들 사이에 모르타르가 추위로 갈라지고 얼어붙은 물이 팽창하여 돌블록을 제자리에서 움직인 것을 발견한다. 평화로운 시절 도시 성벽의 균열은 미적인 결함으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국경 성체에서 이 균열은 성벽의 무결성을 해치는 상처이다. 손에 든 흑손과 석회통으로 이 균열들을 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공기가 너무 추워서 쓰는 모르타르가 붓기도 전에 얼어붙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모르타르를 따뜻한 상태로 유지하고 매우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긴장된 의뢰이다. 성의 목재 부분들, 특히 파수초소의 지붕이나 임시차양은 무게 아래 위험하게 휘어져 있다. 이 목재 요소들이 무너지면 그 아래의 탄약이나 보급품이 손상될 수 있다. 빈 장대를 이용해 이 지붕들 위에 눈을 밀어낼 때 위에서 쏟아지는 얼음 조각들이 옷깃으로 들어와 등을 타고 척추 쪽으로 차가운 폭포처럼 흐른다. 이 오하는 일의 일부이다. 눈부심, 즉 눈머름으로 인해 눈이 아프다. 적을 감시하기 위해 열어둔 총안을 청소하는 것은 성에 멀어진 눈을 다시 여는 것과 같다. 당신은 삽과 흑손으로 자연히 성을 삼키려는 시도에 맞서 성벽 위에서 그 작고 끈질긴 반란곤이다. 성의 가장 높은 막루에서 바람의 끊임없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수평선 위에 눈과 하나 된 그 가늘고 이제는 눈으로 덮인 오솔길을 바라볼 때 기다리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오는 생명의 신호이다. 여름달의 말굽에서 일어나는 먼지 구름이 알리던 빠르고 리드미컬한 우편 기수들은 추위가 내리면 함께 사라져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깊고 알 수 없는 침묵에 자리를 내준다. 당시 제국의 신경 말단이었던 이 길들이 막히는 것은 당신이 수도에서, 즉 제국의 중심에서 고립되는 것,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에 고립되는 것과 같다. 울락, 울렉 또는 타타르, 타터, 라블리는 그 용감한 전령들이 가죽 주머니에 넣은 가죽 두루마리 포고령이나 가족 편지를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 치르는 투쟁은 자연과의 추락하는 힘겨운 싸움이다. 당신이 여기 따뜻한 화로 옆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전령은 아마도 지금 통행이 불가능한 산길에서 말의 가슴까지 오는 눈을 헤치며 나아가고 눈보라가 일으키는 그 하얀 장림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통신망의 이처럼 느려짐은 시간인지도 왜곡시킨다. 당신에게 오늘 도착하는 명령은 사실 몇 달 전, 아마도 가을의 마지막 날, 궁전의 그 따뜻하고 보호된 사무실에서 봉인된 것이다. 봉인을 손가락으로 살짝 벗길 때 밀랍이 추위로 갈라지고 종이가 여정 동안 노출된 습기로 무거워지며 필적이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현대 세계에서 소식이 몇 초 만에 세계를 도는 것에 비해 당신의 세계에서는 소식이 물리적인 여정을 해야 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폭풍을 이겨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손에 쥔 그 종이 조각은 단지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힘든 여정에 필요한 생존자이다. 때로는 우편물의 지연이 성내에서 유언비어라고 불리는 통제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원인이 된다. 진실이 부재할 때 병사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 속삭임은 겨울의 우울함과 결합하여 적군보다 사기를 더 떨어뜨리는 상태가 된다. 역참에서 말을 교체하는 시스템은 겨울에 마비된다. 여름의 땀에 젖은 말을 내려놓고 새로운 말에 올라 여정을 계속하던 전령은 겨울에 역참에 도착해도 거기서도 길이 막혀 있고 새로운 말들이 추위로 아프거나 사료가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상황은 연쇄적인 지연을 초래한다.
전서구조차 날개를 칠 수 없고 하늘이 회색 콘크리트처럼 땅에 내려앉은 날들에 당신의 유일한 열쇠는 그 계곡에서 올라올 외로운 기마병이다. 그의 실루엣을 눈 위에 검은 점으로 처음 볼 때의 그 흥분은 승리의 환희와 다르지 않다. 전령이 가져온 가죽 주머니가 손에 닿을 때 손이 떨린다. 안에서 나오는 명령들은 때로 이미 효력을 잃었거나 시의성을 잃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종이에 손을 대는 것은 여전히 당신이 거대한 국가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임을 상기시켜준다. 만약 겨울이 너무 혹독하게 지나고 그 기다리던 기마병이 전혀 오지 않는다면 이 침묵은 그 자체로 무거운 메시지이다. 당신은 혼자이다. 이 고독과 마주할 때 성벽 위의 깃발이 바람에 내는 소리 외에는 당신의 세계와 대화하는 유일한 언어가 된다. 당신은 그 종이 위에 줄을 펼칠 때 사실은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들이 당신에게 닿기 위해 넘어야 했던 그 하얀 거리를 읽는 것이다. 무해진의 목소리가 바람이 성벽 사이를 휘저으며 내는 그 야생적인 울부짖음에 섞여 당신을 병영의 비교적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밤에 얼어붙는 기도로 초대하는 영적인 부름이다. 두꺼운 모피를 어깨에 걸치고 몸을 정화하기 위해 샤드르반, 세정분수, 이나 물 항아리 곁으로 갈 때 당신을 기다리는 첫 번째 시험은 물의 칼날 같은 차가움이다. 소매를 걷어붙였을 때 피부에 닿는 냉기로 털이 곤두서고 얼어붙은 물로 가득 찬 그릇에 손을 담글 때의 그 충격은 잠의 모든 나른함을 단번에 날려버린다. 물의 충격은 단지 육체적인 정화가 아니라 의지를 강철처럼 단련시키는 당신의 욕망과의 고요한 전쟁이다. 수도 위대한 모스크에서 샤드르반 물이 데워지거나 실내에서 몸을 정화하는 편안한 겨울 날들과 달리 여기서 물은 자연의 가장 순수하고 무자비한 형태로 피부에 닿는다. 이 순간의 영적인 무게는 배가 된다. 모스크의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안의 공기가 밖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단지 바람이 막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는 성의 영적인 심장이다. 하지만 난방하기 어려운 높은 천장과 돌벽은 내부를 냉장고로 만들어 놓았다. 바닥에 깔린 그 오래되고 빛바랜 세계 양모 융단과 자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깊은 냉기를 막기에 부족하다. 비도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이 육체적 접촉은 단지 대열을 빽빽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체온을 공유하기 위한 생명과 같은 반사작용이다. 도시의 상인이 따뜻한 날로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기도할 수 있는 반면 당신은 여기서 입은 여러 겹의 옷에도 불구하고 떨면서 이를 악물고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하나님 앞에 선다. 등잔에 흔들리고 약한 빗줄기가 회중의 숨결에서 나오는 짙은 수증기 구름을 비춘다.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쉴 때 공중에 형성되는 그 하얀 안개는 기도가 구현된 형태처럼 돔을 향해 올라간다. 이맘의 목소리가 차가운 돌벽에 메아리쳐 평소보다 더 굵고 깊게 들린다. 이 소리가 그 순간 유일한 온기이다. 루쿠, 허리 굽혀 절하기를 할 때 관절이 추위로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사즈다. 이마 땅에 대기, 순간이다. 이마를 땅에 그 얇은 융단 위에 내려놓을 때 바닥돌의 차가움이 융단의 질감을 뚫고 이마에 직접 스며든다. 이 접촉은 인간의 연약함과 세상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얼음 같은 인장과 같다. 기도가 끝나고 앉을 때 발가락이 감각을 잃고 혈액순환이 느려진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이상하게도 정신적인 선명함과 평화를 가져온다. 밖의 폭풍, 전쟁, 방의 모든 소음들이 이 얼음처럼 차가운 방의 침묵 속에 가라앉는다.
기도를 마치고 평화를 빌 때 나오는 그 가벼운 미소는 어려움을 이겨낸 영적 만족감이다. 따뜻한 침대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는 회중이 내는 오스치는 소리는 차가운 돌벽 사이에 머물던 기도의 온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낸다. 성의 거칠고 남성적인 얼굴에서 벗어나 지휘관 가족이나 하인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그 더 안쪽, 더 사적인 공간인 하렘 구역에 발을 들였을 때 공기 덩어리가 바뀌는 것을 느낀다. 여기서는 화약과 녹 냄새 대신 끓는 우유와 양모 냄새가 퍼져 있고 전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된 부드럽지만 그만큼 멜랑콜리한 피난처이다. 이 따뜻함은 단지 물리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 모임 의식이기도 하다. 방 한가운데에는 땅에 파인 구덩이나 낮은 화로 대신 탄두르라 불리는 단순하지만 기발한 장치가 있다. 네 다리 나무 발대 위에 씌워진 거대하고 무거운 눕이 이불은 아래 화로에서 나오는 소중한 열기를 가둔다. 당신도 이 따뜻한 천막에 초대받은 자로서 그 이불 아래 발을 뻗을 때 몸 아랫부분이 목욕탕처럼 따뜻해지지만 위쪽은 여전히 시원함과 마주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 대조는 겨울의 그 방의 본질이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이 탄두르 주변, 다리는 이불 아래, 어깨에는 두꺼운 숄과 카디건을 두르고 앉아 보낸다. 아나톨리아 마을에서 여자들이 들판이나 집안일로 움직여 혈액순환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반면 성 안의 여자들은 안전을 위해 좁은 공간에 갇혀 활동이 제한되어 이 수동적인 난방에 의존해야 한다. 손에 든 방적기나 뜨개질, 바늘의 리드미컬한 탁탁 소리는 침묵의 시간 측정기와 같다. 양모는 여기서 단지 원자재가 아니라 추위에 맞서 짜여진 갑옷이다. 하인들의 손은 차가운 물에서 빨래를 하거나 야채 다듬기로 인해 갈라지고 울퉁불퉁해졌다. 따라서 일하는 사이에 그들은 손을 탄두르의 그 따뜻한 표면에 넣어 아픈 관절을 진정시키려 한다. 방의 습도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난방을 위해 난로나 화로 위에서는 항상 주전자에 물을 끓인다. 수증기가 마르고 타는 듯한 추위가 아이들의 목을 마르게 하는 것을 막아준다. 궁전의 여자들은 도자기 난로와 두꺼운 벨벳 커튼의 보호 아래 겨울을 일종의 미적인 계절로 살지만 여기 국경 지역의 여자들에게 겨울은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파수이다. 요람에 든 아기를 여러 겹으로 포대기에 싸 거의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다. 저녁이 되면 이 방의 생활 공간은 더욱 작아진다. 침대들은 열기가 가장 강한 탄두르 주변으로 꼬치처럼 원형으로 깔린다. 모두가 그 중심 여론에 가장 가까이 있기 위해 자리를 잡는다. 이 가까움은 가족 유대를 강화하고 속삭임으로 고민을 나누고 먼 폭풍을 잊으려 노력하는 동그라미이다. 성의 한 병사에게는 임무가 끝나면 병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식이 있지만 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을 살려두고 숯을 뒤적이고 밤새 덮은 이불을 덮어주는 것은 끝나지 않는 침묵하고 영웅적인 겨울 작업이기 때문이다. 아침 첫빛이 아직 회색 하늘을 비추기 전 손에 쥐어진 그 무거운 철제 쇠스랑과 긴 자루 도끼와 함께 스스로를 방어선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눈앞에 펼쳐진 그 평평하고 하얗며 기만적으로 평온해 보이는 얼음층은 사실 저기 밟고 성벽 깊숙이 걸어올 수 있는 자연이 만든 임시 다리이다. 당신의 임무는 이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얼음을 조각내어 물을 다시 자유롭게 하고 방어선으로서의 임무를 되찾게 하는 것. 철제 쇠스랑을 머리 위로 올려 모든 힘을 실어 얼음 위에 내리쳤을 때 나는 그 메마르고 금속성이며 메아리치는 갈라지는 소리는 계곡의 침묵 속 총성처럼 들린다.
충격 지점에서 퍼져나가는 그 거미줄 같은 균열들을 보는 것은 기묘한 만족감이다. 팔에 느껴지는 그 반동이 뼛속까지 전해진다. 이 행동은 단지 물리적인 파괴 행위가 아니라 적의 보고품과 희망에 가하는 타격이기도 하다. 얼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다. 겹겹이 얼어붙은 이 덩어리는 저항을 깨기 위해 당신에게 완고하게 힘을 요구한다. 깨질 때마다 조각이 물속에 튀어 검고 얼어붙은 물방울이 튄다. 이것들이 모피에부터 즉시 얼어붙어 당신을 무겁게 만들고 움직임을 제한한다. 석공이 돌을 깎아 영구적인 작품을 만들려 하는 반면 당신은 여기서 자연이 완고하게 복구하는 구조물을 계속 파괴하려 하는 끝없는 부패의 순환의 노동자이다. 부서진 얼음 조각들은 긴 장대를 이용해 밀어내거나 물속으로 밀어넣어 더욱 부서지게 하여 날카로운 모서리의 얼음 파편들로 가득 찬 평평한 얼음보다 더 위험한 지형을 만든다. 이 방어 조치 중 가장 큰 위험은 스스로 균형을 잃어 열린 검은 물구멍 또는 끊임없이 미끄러워지는 가장자리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 물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매 타격마다 심장을 조여오는 차가운 공포이다. 따뜻한 기후 지역의 포위 공격에서 병사들이 해자를 메우기 위해 흙을 나를 때 당신은 여기서 해자를 비우거나 유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얼음과 싸운다. 이는 지리가 전술을 어떻게 바꾸는지 가장 구체적인 형태이다. 때로는 얼음이 너무 두어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화약통이나 포탄 조각, 거대한 포탄을 이용해 얼음을 폭파하거나 녹이는 방법에 의지한다. 달궈진 포탄이 얼음 위에 놓였을 때 내는 그 치지직 소리와 솟아오르는 짙은 증기 기둥은 겨울의 그 회색 풍경의 판타지 같은 광경을 연출한다. 포탄이 얼음을 녹여 깊숙이 파고들면 뒤에 원통형의 완벽한 구멍을 남긴다. 이 구멍들은 얼음의 무결성을 해치는 약점이 된다. 하루 종일 계속되는 이 힘든 작업이 끝났을 때 돌아보면 눈앞에 있는 것은 조각난 날카로운 조각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카오스 같은 얼음밭이다. 이 풍경은 미적이지 않고 야만적이다. 하지만 당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 밤이 되어 따뜻한 병영으로 돌아갈 때 밖의 서리가 당신이 하루 종일 낸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물을 다시 얼리려 할 것임을 안다. 내일 아침 다시 그 소리와 함께 같은 완고한 싸움을 위해 깨어날 것이다. 이것은 겨울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자연과의 고요한 결투이다. 손에 쥔 그 차갑고 단단한 금속 덮개, 즉 머스키총, 화승총, 이나 칼을 바라볼 때 이 무생물이 겨울에 얼마나 은밀한 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 금속은 구멍을 통해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 마치 삼키듯이 이 추위가 맨살에 닿으면 즉시 화상을 입힌다. 그래서 발사 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조차 장갑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금속의 진정한 배반은 비교적 따뜻하고 습한 병영 안의 공기에 접근할 때 시작된다. 차가운 금속 위에 형성되는 그 야은 습기막, 즉 은결은 끔찍한 녹의 첫 번째이자 가장 빠른 단계이다. 만약 이 습기가 즉시 건조되지 않으면 밤새 금속의 복잡한 부분들 사이에 녹슨 붉은 갈색 가루로 변하기 시작한다. 관리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복잡한 발사 장치의 심지 부분이다. 화약이 들어가는 작은 오목한 부분, 즉 화약지, 파우더팬은 가장 작은 습기도 용납하지 않는다. 한 방울의 물은 화약을 점화시키는 심지가 단지 치지직하며 꺼지는 것, 즉 실패를 의미한다. 여름달의 한 총의 불발은 단순한 불운일 뿐이지만
겨울에 적이 성벽을 기어오르려 할 때 한 머스키총이 발사되지 않는 것은 당신과 옆 병사의 생명을 앗아가는 용서받지 못할 실수이다. 따라서 강선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천은 건조하고 기름기가 없어야 하지만 기계장치 자체는 얇은 보호 기름층으로 코팅되어 있어야 한다. 총을 총가죽에서 꺼내 그 차갑고 무거운 총신 안을 긴 쇠막대와 그 끝에 감긴 마른 천으로 청소할 때 내부에 쌓인 그을음과 타고 남은 화약 찌꺼기의 매운 냄새가 공기와 섞인다. 이 청소는 단지 미적인 것이 아니라 총알이 총신을 매끄럽게 빠져나가기 위해 생명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칼과 창의 강철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주의를 요한다. 움직이는 부분은 없지만 표면은 습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농부의 들라시나 도끼가 겨울 내내 녹슬도록 방치될 수 있는 반면 당신의 칼날은 봄에 있을 그 날카로운 일격에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강철 표면은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얻은 진하고 무거운 냄새의 기름 또는 식물성 기름으로 얇게 코팅된다. 이 기름 작업은 금속이 공기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차단한다. 기름칠한 금속 위로 천을 문지를 때 강철 아래에 반짝이는 표면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본다. 이 광택은 단지 미적인 것이 아니라 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무기 관리는 화로와 너무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도한 열은 금속을 가열하고 밖으로 나갔을 때 증발을 가속시켜 녹일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이 균형 위에 군사적 효율성이 달려 있다. 완전히 따뜻하지도 않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게 항상 전환에 대비한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칼자루를 쥐었을 때 기름의 그 차가운 느낌이 이 금속이 그 순간 임무에 준비되어 있음을 속삭인다. 저녁 아잔 직후 시작되는 이 봉인의식은 단지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소중한 장비들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의 외부문, 그 거대한 참나무와 강철로 만들어진 덩어리가 경첩에서 나는 그 끽끽거리고 금속적인 울부짖음으로 닫힐 때 단단한 철제 빗장이 제자리에 들어가며 내는 굵은 울림소리는 당신을 외부 세계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킨다. 하지만 문이 진정한 적은 강풍이다. 구조가 완전히 밀폐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짝이 맞닿는 두꺼운 나무 부분들과 돌문턱 사이의 넓은 틈은 바람의 채찍을 위한 티켓이다. 이 틈으로 스며드는 공기는 높은 음조의 휘파람 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온다. 평범한 농가의 문조차도 목수의 정교한 솜씨 덕분에 틈새를 막을 수 있는 반면 성의 이 거대한 문들은 방어가 우선이기 때문에 기밀성이 떨어진다. 당신의 임무는 이 은밀한 기류를 차단하는 것이다. 외부 문이 가장 큰 틈에는 두껍고 단단한 펠트 조각들을 밀어넣는다. 일부 틈에는 축축한 집이나 진흙 혼합물로 임시 밀봉을 한다. 결국 문을 단순히 닫는 것이 아니라 고정시키는 그 두꺼운 쇠빗장이 자리에 들어갈 때 내는 무거운 금속이 금속을 스치는 소리는 온 수비대에 공식적으로 야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마지막 소리이다. 이 빗장은 단지 물리적 장애물이 아니라 외부의 그 얼어붙는 지독한 공기의 유입을 부분적으로 막는 방벽 역할도 한다. 하지만 열의 진정한 전투는 성의 더 안쪽 부분, 안뜰로 통하는 내부 문에서 이루어진다. 외부 문이 적에 대한 보호막이라면 내부 문은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휘장과 같다. 이 문들 위에는 두꺼운 펠트로 만든 이불 같은 무거운 커튼이 걸려 있다. 이 천의 질감은 문이 나무와 돌 틈새로 들어가는 모든 공기 흐름을 차단한다. 손으로 이 두꺼운 커튼의 주름을 펴는 것은 그 직물의 밀도를 증명한다. 이로 인해 외부 바람의 그 신경에 거슬리는 높은 음조의 휘파람 소리가 둔탁하고 확산된 윙윙거림으로 변한다.
이 소리의 부드러워짐은 안의 병사들이 더 평화롭게 잠들고 화로의 열기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밤새 파수대가 문들의 이 밀봉을 점검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이다. 손에 든 횃불빛으로 문이 아래쪽을 살핀다. 문 아래로 스치는 기류가 횃불 불꽃을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불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문이 성공적으로 봉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이 측면과 문지방이 추위로 인해 축축해지고 젖어 있는 것을 본다. 따라서 문 주변에 뿌려진 약간의 재나 모래는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습기를 조금이라도 흡수한다. 당신은 이 거대한 성의 가장 큰 적, 즉 보이지 않는 공기 흐름과 싸우는 침묵하는 봉인 장인이다. 문 주변의 이 봉인 노력은 아침 해가 그 빗장 위에 서리를 녹일 때까지 계속되는 피곤하고 생명과 같은 임무이다. 성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립된 저장고에 들어설 때 귀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그 거대한 침묵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침묵이 깨지는 것은 당신에게 경보 신호이다. 두꺼운 자루들과 나무 받침대 사이에서 오는 그 지속적인 갉아먹는 소리는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파괴적인 공포의 존재를 알린다. 밖에 얼어붙는 추위는 쥐에서 벌레까지 모든 작은 생물들을 성에 이 건조하고 따뜻하며 음식이 가득한 피난처로 몰아넣었다. 저장고 내부는 그들에게 말 그대로 겨울 궁전이다. 여기엔 쉼터와 무제한의 음식이 있다. 한 병사가 파수를 마치면 따뜻한 병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반면 이 해충들은 24시간 내내 소중한 재고를 갉아먹는 멈추지 않는 침략군이다. 해충 통제는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 임무 중 하나이다. 곡물 자루들이 땅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는 나무 받침대는 습기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쥐들이 땅에서 위로 기어오르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당신의 임무는 더미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루들의 새로 생긴 구멍이나 신선한 갉아먹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한 자루의 작은 구멍도 며칠간 발견되지 않으면 그 자루뿐만 아니라 접촉한 다른 자루들도 쥐의 배설물과 침으로 오염되어 전체 수비대의 재앙적인 저장고가 될 수 있다. 이 침묵의 전쟁에서 가장 큰 동맹은 일반적으로 저장고 고양이라고 알려진 민첩하고 무자비한 사냥꾼들이다. 어둠 속을 걸어갈 때 한 더미 위에 움직이지 않고 눈이 빛나는 고양이 실루엣을 발견한다. 그의 존재는 저장고를 위해 취한 가장 효과적인 생물학적 방어 조치이다. 전장에서 적을 칼로 물리칠 수 있다. 하지만 해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침묵하는 사냥꾼이다. 고양이는 쥐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흔적의 냄새만으로도 설치류를 저장고에서 멀리하게 한다. 화학적 방어도 당시 알려진 간단한 해결책으로 제공되었다. 자루들 위에 재와 가루로 간 강한 냄새의 허브들을 뿌렸다. 특히 월계수 잎이나 고추와 같은 강한 방부성 식물들은 쥐뿐만 아니라 벌레 유충도 멀리하기 위해 저장고 구석에 배치되었다. 손에 든 나무 삽으로 이 재와 허브 혼합물을 받침대 아래 접근하기 힘든 곳으로 밀어넣을 때 콧구멍을 채우는 그 매콤하고 타는 듯한 냄새는 당신이 일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말해준다. 민간인이 저장한 식량이 부족할 때는 단지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군대 저장고에서 식량의 손실은 직접적인 전투 손실과 긴급한 배급 감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충 통제는 무기 관리처럼 지속적인 주의와 끊임없는 훈련을 요구하는 규율의 시험이다. 성의 중앙 안뜰 바로 옆에 있는 주방의 두꺼운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 때 온도의 대비가 얼어붙는 추위에 대한 승리의 함성처럼 느껴진다. 이곳은 전체 성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분주한 곳이다.
왜냐하면 이 방의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방 사방에 퍼진 강렬한 마른 양파, 곡물, 녹은 동물 기름의 냄새는 당신을 감싸는 질식적이지만 안심시키는 향기이다. 눈은 돌벽에 파여진 거대한 아궁이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만들어내는 밝은 주황색과 빨간색에 고정된다. 이 불은 단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얼음 덮인 성의 심장을 데우고 군복을 말릴 수증기를 제공하고 큰 물통들이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했다. 아궁이 위에 걸린 넓은 구리 가마솥들은 수비대가 겨울을 나게 할 생명의 엘릭서를 끓인다. 이 가마솥들에 들어가는 말린 콩류, 보리, 불고기, 소금에 절인 고기 조각들의 지속적인 느린 끓임 과정은 장시간의 조리 과정을 요구했다. 식사는 서둘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재료들이 부드러워지고 추위로 단단해진 고기가 풀어지고 곡물이 부풀어 먹을 수 있는 농도가 되려면 무거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방장과 그의 조수들은 손에 든 긴 자루 나무 주걱으로 가마솥 바닥이 눌러붙지 않도록 두껍고 점성 있는 스튜를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저어준다. 이는 끊임없는 명상과 단조로움이다. 음식 준비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처럼 식사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규율이다. 겨울의 조리 루틴은 빠르고 가벼운 요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칼로리 밀도가 가장 중요하다. 기름 함량이 높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주는 음식들이 선호된다. 아궁이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집중적인 장작 소비로 인해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순간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주방의 공기는 그을음이 많고 질식적이다. 요리사들은 눈을 씻으며 기침하며 일해야 한다. 가정주부의 부엌에서 목표가 맛과 다양성이라면 군대 주방의 목표는 최소한의 연료로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칼로리를 얻는 것이다. 맛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얼어붙은 병사의 위에 따뜻하고 진한 영양소를 전달하는 것이다. 주방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 성이 깨어나기 훨씬 전에 일을 시작한다. 아침 첫 수프는 병사들이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몸속을 따뜻하게 하고 긴 시간을 버틸 힘을 주는 첫 번째 따뜻한 지지이다. 밤이 깊어도 아궁이에는 항상 따뜻한 물 가마솥이 남아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질병 시 약을 다리거나 부상 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생명과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 가마솥 주변의 돌 바닥의 습기와 차가움은 끊임없이 타는 불의 열기에 흡수된다. 당신도 이 아궁이 옆에 서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몸에 얼어붙은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낀다. 주방은 단지 음식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라 성이 추위에 맞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생하는 활활 타오르는 심장이다.